얘네들이 이 신흥 경제 부국들에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챙겨 먹은 거지. 그래서 브릭스 막 띄워주면서 돈 재미를 벌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이제 막 한국에다가 투자해갖고 돈 벌다가 이제 브릭스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게 다 멈추는 거야. 어디나 가서 어느 선이 딱 되면 멈춰버리는 거야. 그 멈춰버리는 원인이 뭘까를 20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답이 뭐냐? 결국은 이게 뭐냐? 최상위권 금융자본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이윤만 쪽쪽 빨아들인 결과,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멈추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찾은 답이 2007년 이후로 2007년인가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 있어. 스티그리츠? 아니요, 스티그리츠 아니고 누구지? 폴 크루그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폴 크루그만이야.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이 신자유주의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이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소수의 금융자본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 세계가 공멸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론을 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영국의 장준하 교수, 우리나라 장하준 교수, 장하준 교수랑 폴 크루그먼이랑 스티그리츠랑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반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이 2007년에 경제학계의 대세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7년 동안에 걸쳐서 이게 이제 정권의 핵심 부에까지 전달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걸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누가 반대하겠어? 재벌들이 반대하는 거죠. 재벌들이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을 정치 문제에 무관하게 만들까? 그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1인당 GDP, 그 1인당 GDP를 갖다가 곱하기 1,000원을 하면 달러, 그러니까 25,000달러면 2,500만 원. 그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벌어들여야 되는 소득이야. 그게 평균이야. 여러분이 4인 가족이라면 1억 원이 돼야 되고 5인 가족이면 1억 2,500이 돼야 평균이란 얘기야. 그게 1인당 GDP의 개념이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억이면 상류층이잖아, 우리나라. 평균이 아니라 상류잖아.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최상위 1%가 국가에서 생산량의 한 30% 혼자 먹어. 그 다음에 2%에서 10%까지 9%가 나머지를 한 30%를 또 먹어. 그리고 그 밑에 상위 20%가 되는 이제 그 밑에 10%죠. 그 밑에 10%가 나머지의 절반을 먹고, 그러면 그리고 남은 건 얼마야? 한 20%밖에 안 돼. 전체 생산량의 GDP의 20%밖에 안 남아. 그걸 80%가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모두 가난하고 이 가난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그래서 골목시장이 죽고 골목시장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마트들도 죽는 거야. 마트 매출이 줄어요. 왜 죽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마트에 가서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트 매출들도 줄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럼 결국은 나중에 지금 대기업들도 심각한 문제가 텔레비전이 안 팔린대. 텔레비전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울트라 HD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막 500만 원씩 뭐 4천만 원씩짜리 텔레비전도 있어.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거를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왜? 이 국민들이 전부 다 가난해져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민들이요. 이 농민들이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농업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요. 이번에 박근혜가 아주 끔찍한 결정을 했잖아. 박근혜가 이번에 그걸 뭐라 그러지? 농산물, 쌀 수입 전면 개방을 결정했잖아요. 예. 이게 쌀이 우리나라 주식이야. 이 쌀이 우리나라 주식인데 이 쌀을 개방을 해버리면
앞으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 쌀값 폭등. 우리나라의 밀가루를 생각해봐. 우리나라 밀가루가 전부 다 수입산이잖아.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데가 미국이야. 생산을 많이 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 밀밭에서 그림 그리고 별지랄 다 하는데 하여튼 옥수수하고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미국이에요. 웃기죠? 미국은 굉장히 발달된 산업국가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그 농민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굉장히 세게 써요. 슈퍼 300일조라 그래서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 미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영국도 그래. 유럽의 국가들 다 그래. 자기 농민들에게 전부 다 지원을 해요. 지원을 몰래 다 해주는 거야. 왜?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면 식량 주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수입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 라면, 과자, 뭐 국수, 짜장면 다 오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박근혜가 쌀개방, 야,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잖아, 이 여자가. 그러니까 쌀개방을 이제까지 20년 동안을 질질 끌어온 게 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심지어 이명박도 쌀개방을 안 했겠어. 쌀개방 한 다음에 후폭풍이 두려워서 쌀값이 올라가버리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경제는 또 죽어. 그러니까 이명박도 심지어 안 한 거를 박근혜가 해버린 거 아니야. 시원하게 쌀개방 전문 해버린 거 아니야. 이제 농민들 죽으란 얘기야. 농민이 죽으면 농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서민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해야 돼.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고 대기업과 이 대자본, 금융자본들의 농간으로부터 우리 이 99%의 인구가 함께 사는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나는 이 99% 세계 서민들이 뭉쳐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게 난 가능할 거라고 봐.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이제 망치부연한테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쏙쏙 되죠. 그죠? 오늘 혹시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원래는 그 시사 프로에서 옛날에 노무현 때 많이 했어. 근데 너무나 이제 교수들이 와가지고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이제 망치부인은 그냥 시장에서 쓰는 아줌마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이제 저작거리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되죠? 예. 이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냐? 이 나라의 주인이야. 권력도 막강해. 그런데 몰랐어.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지.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인 걸 몰랐어. 특히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 87년 이후로 선거 때만 정치인들한테 큰 소리 쳐. 선거 끝나면 쥐 죽은 듯이 살고. 그게 잘못인 거야. 선거 때는 우리가 면접 보는 거예요. 직원을 고르기 위한 면접이야. 면접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안 해요. 왜? 제가 나중에 옛날에 누구였대더라? 누구한테 우리 딸한테 들었는가? 어떤 여자애가 기업에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관이 너무나 막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나오면서 툴툴 털고 나오면서 내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당신네 기업의 소비자다. 그걸 기억해라. 당신이 오늘 나한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기억하라.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 그죠? 이게 면접관한테 면접관들이 이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되게 막 천대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 면접 보러 왔던 사람들은 이 문을 나서면 소비자라는 거야. 직원이 아니면 소비자잖아. 근데 그렇게 막대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들었나 보다. 여러분이 모르는 걸로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선거 때는요. 선거 때 정치인은 그냥 면접 보러 온 사람이야. 그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진짜 일할 사람을 딱 뽑고 난 다음에 자기 직원한테 큰 소리 쳐야지. 너 왜 일 똑바로 안 하냐.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굽신거리면 안 되는 거야. 선거 때는 우리가 굽신거려야 돼. 왜? 훌륭한 직원을 우리가 헤드헌터 하는 마음으로 데려와야 되잖아. 괜찮은 사람 출마시키고 괜찮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선거 때는 국민들이 굽신거려 줘야 돼. 선거 딱 끝나면 너 우리한테 고액 연봉 받잖아. 고액 연봉에 정치는 다 고액 연봉자야. 그 국민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감히 대통령한테 반말이냐? 아이 왜들 이러실까? 노무현한테는 육실할 놈이라고 그러신 분들이 우리가 박근혜한테 육실하려면 그래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너네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님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가리 새끼 뭐 이러면서 육실할 놈 그랬잖아. 그래놓고 감히 대통령한테 귀태라니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고급 말을 써준 게 문제야. 육실RX 했어야 됐어.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 차려. 지네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어?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국회에서 노무현 2가 이렇게 불렀던 새끼들이 어디다 대고 대우를 해달래. 나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한나라당 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노무현한테 하는 걸 보고 아 저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박근혜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원래 옛날에 노태우나 김영삼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못했었어. 근데 너네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고 배웠잖아.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가 박근혜한테 하는 건 니네가 노무현한테 한 거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도요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 계약직 5년 계약직 직원이에요. 공복이란 말 있잖아. 공복. 그 공복할 때 복자가 노비복자야. 노비복자. 공공의 노비.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얘네들은 우리의 노비예요. 그러면 노비는 노비답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지네 이익만 챙기지 주인을 안 섬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석말을 해야지.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 국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을 먹여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우리야. 아니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게 점포 주인이다. 그럼 이 가게 운영 왜 하는 거야?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주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야.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야. 정부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엔 이런 말이 있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거 쌩 거짓말이야. 옛날에 이 어디에서부터 한나라가 만들어진 이유, 유교가 국교로 선택됐던 그 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아시아는요. 왕이 임금의 역할이 뭐냐?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만 몰랐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른 거야. 원래 왕의 임무가 뭐냐?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그때는 왕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의 계약직 공무원들이야. 계약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 국민을 먹여 살리는 법이 뭐? 지금 온 국민이 가난한 이유가 뭐야? 대기업 재벌들이 모든 이익을 쪽쪽 빨아먹어서 지네들이 완전히 황제처럼 살기 위해서 모든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야. 근데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국민의 모든 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대기업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절대 법인세 안 올리겠다고 확답했다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의 노비야? 재벌의 노비야.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놈들이 지금 재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야. 그런 놈은 잘라야죠. 근데 이게 자꾸만 장관들 그런 애들 갖다 앉혀놓는 게 박근혜야. 지금 나라가 1년 6개월 동안 쑥대밭이야. 왜? 박근혜가 인사를 거지같이 해가지고 쓰레기 인사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1년 7개월 동안 쑥대밭이 됐어.
이 정도 되면요 박근혜가 물러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참았어. 이제까지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니까 임기를 보장해줘야 돼. 나도 참았어. 근데 난 솔직히 이 기사가 충격이에요. 미국의 하원 의원이 전 미 하원 의원 박근혜 반민주정책 미군 희생을 헛되이 했다. 심지어 외국 정치인이 여러분 이거는 외교적으로요. 이런 일은 드물어요.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런 일이 많았어. 박정희 전두환 때는 미국인 정치인들이 박정희 전두환 비판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박근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런 비판은요. 이거 진짜 26년 만에 있는 일이야.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예. 자, 미국의 전직 연방 하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반민주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서 주목되고 있다. 데니스 제이 쿠시니치 미 하원 의원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한 16년, 17년 정도를 의회에 있었네요. 28일자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공개서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지난 16년 동안 미국의 하원 의원으로 한미 우호 관계를 축하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과 미군들이 오래전 한국전쟁에서 희생했던 것을 헛되이 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정중하게 표명한다고 썼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책에 대해 쿠시니치 전 의원은 반대 정당에 대한 해산 시도, 이게 지금 통진당 반대했다고 비판하는 거야. 미국 의원이.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하는 시도. 지금도 국정원 동원해갖고 특별법 반대 댓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정부 행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의 모두를 불충하다고 낙인 찍으려는 시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 당신의 정책에 정당하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냉전적 수사, 즉 종북 세력이다 이런 걸로 공격하는 행위. 국가의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공식적 자원을 활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 안다는 얘기야 제대로. 미국 정치인이 다 안다는 거야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르지 미국 정치인도 다 아는 거예요. 쿠시니치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당신이 과연 민주적 가치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내란 의무 혐의로 20년 구형이 내려진 것 관련해 쿠시니치 전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정부를 비판할 때 닥칠 수 있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 레터 투 더 코리안 프레지던트 60일 이얼즈 애프터 아미스티스 디마크라시 이즈 데모크라시 이즈 뭐 비탈길 된 에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61년 후에 그러니까는 이 아미스트리스 이건 무슨 얘기야? 근데 미군이 이게 미군의 희생이 있었던 61년 이후에 이 한국 대통령한테 오픈 레터를 보냈다 이런 얘기지. 디마크라시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더 비탈되네버 뭐라는 거야. 아이씨. 뭐 좌우지간 이랬다는 거야. 무엇보다 지난 27일 한국전쟁 휴전 휴전이란 뜻이구나. 휴전 61주년을 맞아 쿠시니치 전 의원은 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33,686명과 전쟁 중 실종된 8,176명의 미군들이 당신의 정부 아래서 자유를 파괴하는 귀하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희생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어휴, 되게 센데? 이거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 아니에요? 휴전 61주년을 맞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만 명의 미군들이 당신의 정부 아래서 자유를 파괴하는 당신 자신, 즉 박근혜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희생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쿠시니치 전 의원은 오늘날 세계에는 늘 서로 관심사들이 교차점에 있다며 당신의 정책을 염려하는 미 의회 구성원으로서 당신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자치,
권력 분립, 인권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당신의 정책 방향을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아마도 알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게 해석체라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네 정책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자치, 권력 분립, 인권 이런 걸 전부 다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중단해서 너의 정책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라.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는 얘기죠. 쿠시니치 전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웠던 그 가치들을 지켜나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온 세계가 함께 경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멋있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마라. 쿠시니치 전 의원은 오하이오주에서 지난 97년부터 2013년까지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다. 허핑턴 포스트 기고문 번역은 뉴스 번역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의 원문 번역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면 한마디로 미국의 여당 의원이네. 예, 미국의 여당 의원이 미국의 여당 의원 출신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는 거야. 예.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주한 미군이 최고인 줄 알잖아. 한국 대통령보다 미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이 신문은, 이 기사는, 이 편지는 주한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거. 예. 요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기사를 알려야 돼. 이건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 세력이 박근혜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봐. 그지? 지금 이제 이게 미국에서 날아온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란 사인인 것 같아. 그치? 이거는 지금 옛날에 누구도 박정희한테도 미국에서 계속 경고를 보낸 거 아니야. 그만해라. 근데 박정희가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결국 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제거된 거 아니야. 중앙정보국이 CIA잖아요. 김재규가 한국 CIA 지부장이었잖아. 한국 CIA 지부장에 의해서 제거당한 거라고 박정희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박근혜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경고하고 있는 거야. 너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이제 착했던 거지. 근데 있잖아요. 1년 반이면 지금 박근혜가 당선된 게 2012년 12월이야. 2012년 12월부터 14년 7월까지 우리는 기회를 무려 1년 7개월 동안 준 거예요. 근데 그 1년 7개월이면 한마디로 이제 10 몇 개월이야. 19개월이잖아. 대통령 임기가 총 60개월이야. 대통령 임기가 총 60개월인데 60개월 중에 19개월을 우리는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야. 3분의 1. 응? 3분의 1이라는 기간 동안 박근혜가 보여준 모습은 정치? 없어. 정치라는 게 뭐야?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정치야. 근데 이제까지 박근혜가 보여준 거는 맨 첫 달인가 둘째 달인가 나와갖고 막 삿대질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다고 막 그랬잖아.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개판 쓰레기 인사로 국정을 농락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을 보고 어떤 국민이 열심히 살고 싶겠어. 씨발 지네들은 군대에 있으면서 학위 다 따고 온갖 특혜를 누리고 세금도 안 내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내가 볼 때는요. 국민들이 박근혜 정치 그만하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예. 박근혜가 지금 임기의 3분의 1을 보냈는데 너무 무능한 모습이었어. 너무 무능하고 불통이고 지난 6.4 지방선거 앞에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호소하더니
딱 6.4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태도가 180도 변했잖아. 유가족한테 큰 소리 치고 막말하고 개막장처럼 굴고 있잖아. 이번 730 재보선 지네가 이긴다라고 계산했다는 거야. 그때 이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또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이 국민들이 박근혜한테 너는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야 될 때야. 예. 지금 왜 일시적으로 뭐지? 박근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좌파들 이래왔잖아. 이제까지 박근혜를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라 그랬잖아. 이제까지 망치 부인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좌파 세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저 사람도 종북 좌파야? 미국 연방 의원이, 미연방 하원 의원이 종북 좌파야? 미국의 여당 의원이야. 여당 출신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미국도 이제 박근혜한테 경고한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좌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박근혜는 너무나 무능함을 보여줬어. 그동안 박근혜가 1년 19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무능의 극치, 무지의 극치. 지금 박근혜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뭐야? 박근혜에게 묻고 있는 거 딱 한마디.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냐? 국민 304명이 단일 사고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디서 뭐 했냐야. 평상시에 그 근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통령의 1분 1초는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초단위까지 끊어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대통령은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잖아. 그만큼 바쁘고 힘든 일이야. 노무현 대통령도요, 대통령 1년인가 2년 하고 나가지고 이 안질이 너무 심해서 이 아침마다 이 눈에 그 눈곱이 가득가득 낀 거야. 그게 안질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 거야. 눈을 계속 쓰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쉴 틈이 없이 과로를 하니까, 그래서 이 눈이 망가진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눈을 계속 찌르는 거야, 눈썹이.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미용 때문에 했다고 그 지랄을 했던 거 아니야. 그만큼 대통령은요, 경무에 시달리는 거야. 경무에. 그 힘든 경무에 시달리고 정말 1분 1초, 1분의 초 단위로 끊어서 일을 한다고. 그런데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밝히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대통령이 7시간이나, 나 국가의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정말 그날 아침은요, 여러분, 그날 아침 국가안보회의, 즉 NSC 실무회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무회의 중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어. 그런데 그 국가 비상사태 회의한다고 보고를 못했대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7시간이면 전쟁이 끝날 시간이야. 지금 현대전은 7시간이면 서울이 쑥대밭이 된 다음이라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서울이 쑥대밭이 되는 시간이야. 7시간이면.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국가안보회의는 회의한답시고 보고를 안 받아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아직까지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지금 이 국정원이 소유주인 것 같다라는 항해사들의 증언까지 나왔어. 그거 어딨더라? 항해사들이 이번에 이제 그 국정원 문건 어딨더라?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함께 읽는 뉴스에 나왔던가? 함께 읽는 뉴스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항해사들이 말하기를 문건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오너는 국정원이다. 예.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항해사들이 이렇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라면 이거는 그러면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수도 있다라고 항해사들이 봤단 얘기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왜 점점 커지나, 부인하거나 발뺌하거나 숨길수록 국정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기자 수첩으로 갑니다. 권영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Y뉴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거를 두고 지금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국정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왜 점점 커지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세월호의 일상적인 업무용 노트북에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그 실체가 뭔가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2달여가 지난 6월 24일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선내에서 노트북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노트북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뒤에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를 지정해서 노트북의 내용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게 복원된 게 지난 금요일 25일인 겁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그 파일 중에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그 이름의 파일이 있었고요. 예.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2013년 지난해 2월 27일에 작성된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 국정원이 지적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슨 카페에 있는 냉장고의 팬이 불량하다, TV가 부족하다, 화장실 환풍기 도색 작업 등등의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 작성 제출,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에서 왜 세월호에 있는 냉장고까지 관련을 하나요? 이게 배 주인이나 선주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닌가요? 사실 그 문건대로만 보자면은 이게 국정원이 정말 한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면서 동시에 국정원이 여기에까지 관여했다면은 이 배 주인이 국정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문건에 국정원이 직원들의 휴가 계획서, 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까지 포함됐다면서 이런 정황은 세월호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정치연합의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나 1000톤 이상 선박 중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가 있는 걸 보면은 소유관계 비슷한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개입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1000톤 이상 선박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죠. 17척. 예, 17척이라고 발표가 그 중에 있었는데. 한 척만 보고책에 적혀 있습니다. 예. 또한 야당 의원들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건을 누가 작성한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핵심이죠. 이제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냐. 아무래도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노트북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들은 선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보인다. 예. 다만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군지 또는 이 사용자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가 확인된다면은 국정원이 정말로 실제 소유주인지
아니면은 세월호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은 취재해 보셨습니까? 국정원은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정원 예. 관계자는 실소유주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가지의 지적사항은 유관기관 지적사항이거나 유관기관이요? 예, 뭐 6개 기관이 점검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세월호 자체의 작업사항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관계자가 내부 작업 예정사항을 기재하면서 여러 기관이 지적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한 것 같다면서 문건 작성자를 찾으면 확인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지적하니까 대표적이라면은 국정원도 지적하긴 한 거네요? 국정원이 100가지 중 4가지는 국정원이 지적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4가지는 했군요. 예, 예. 그럼 이러한 그 해명이 오히려 좀 뭐랄까요? 의혹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국정원이 의혹이 제기되면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발뺌을 하다가 예. 가족 대책위나 야당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그제서야 다시 해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국정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가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25일 보도자료에는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 보안 측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27일 보도자료에는 이 보안 측정을 하기 전에 2월 26일과 27일 세월호를 방문해서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입장이 조금 달라지죠. 네, 그 추가됐네요. 달라지는 게 야당이나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맞게 다시 해명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가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국정원 기관 보고 때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보고가 없다가 이 문건이 공개가 되니까 2월 26일, 27일 예비 사전 점검을 했다. 이런 자료를 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뒤늦게 뒷북 해명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가족 대책의 의혹 제기와 국정원의 해명 내용이 좀 다른데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가족 대책위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나타내는 문건이 드러난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의 해명대로 이런 사전 점검이 있었냐 여부가 제일 일단 관건인데 이 예.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국정원 관계 사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는데 대테러 점검 차원에서 세월호 보안 점검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당시에는 선박 개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다만 국정원의 해명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건을 작성한 선원을 밝혀내서 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정말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예. 자,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다른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혹 더 소개해 주실까요? 야당에서는 세월호 3대 미스터리를 제기하고 있죠. 예. 새정치연합이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유병헌 사망 괴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로 규정하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미스터리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이 부분인데 예.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톤 이상의 국내 여객선 중 유일하게 세월호만이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유명한 사망 괴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 사망 장소가 어디인지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유명한 미스터리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대통령이 감춰진 7시간 미스터리도 의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여기 한 가지 더 의혹을 추가하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갑작스럽게 경질됐냐는 겁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 신뢰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경질을 한 이유가 뭐냐? 세월호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꼭 밝혀야 한다. 이런 의문인 겁니다. 예. 철저한 진상규명이 왜 필요할지 알 것 같군요.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남재준이 세월호 와중에 갑자기 잘렸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병기라고요. 이병기가 이번에 청문회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됐어. 그거 몰라? 이병기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이야. 그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차떼기 사건,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이인재를 꼬셔갖고 2002년 선거인가에 이인재를 꼬셔서 야당에 그때 노무현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려고 공작하다가 걸렸던 사건. 그래서 그걸로 1,000만 원 벌금 받았던 사람이야. 그게 이제 이병기. 그 이병기가 일본에 대사관으로 가 있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됐는데, 얘가 지난번에 또 천막 쇼할 때, 천막 당사, 옛날에 이회창 때문에 완전히 차떼기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때 천막 당사 쇼를 기획했던 사람이래잖아. 조작과 공작의 달인이야. 예. 캣맘님 또 감사합니다. 조작과 공작의 달인 이병기가 지금 국정원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남재준이 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재준이 지금, 국정원장을 경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병기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재준이 잘린 이유가 뭐냐? 경질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일단 국정원 문건 미스테리, 그 다음에 유병헌 사망 미스테리,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가 지금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병헌으로 추정된 변사체를 감식한 경찰 관계자가 유병헌 아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예. 비니미니 바비 브라우니님 감사합니다. 예.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으로 밝혀진 변사체와 관련해 유병헌이 아니다라는 경찰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사체 진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7월 21일인지 2일인지 2일, 그러니까 21일 혹은 22일 새벽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국가수 요원 3, 4명이 순천 장례식장을 왔고 그 변사체를 감식했다. 그 자리에 순천경찰서와 전남도경 관계자가 입회를 했다며, 그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유병헌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다 제보를 한 거야. 21일인지 22일 새벽에 국가수 요원 3, 4명이 순천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그 자리에 이 순천 경찰서와 전남 도경 관계자가 입회를 했는데, 이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유병헌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국민일보 기자, CBS 기자, 다른 2명의 통신사 기자 등 총 4명의 기자가 듣거나 봐서 알고 있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지문 채취를 하기에 적합한 성한 손가락은 왼손가락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2차례에 걸쳐 융선 확보에 실패했다며,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2일 국과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를 성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사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문 채취를 시도하고 DNA 검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혀 유병헌과 관련성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무려 40일 이상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병헌으로 연관시켰고, 유병헌이 머물렀던 송치제에서 채취한 유병헌의 DNA와 이 변사체의 DNA를 대조해 볼 생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의문, 지문 채취에 대한 정황과 왜 누가 언제 유병헌과 연관성을 의심해서 변사체와 유병헌과의 DNA 대조를 했는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예. 네 조국이 어디야? 그냥 믿어. 유병원이 내 시체 맞다고 조선일보에 쓴 거 못 봤어? 그냥 믿어. 의혹이 있지만 믿어야지. 안 그러면 너 정보 빨갱이 되는 거 몰라? 어떻게 정보 발표를 안 믿어? 네 조국이 어디야? 하여간 이 유병원 시신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미스터리가 있대요. 계속되는 지금 미스터리가 있는데 또 있어 또. 이거 말고 또 있던데. 하여간 유병원 미스터리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 또 다른 뉴스가 있고요. 어머? 여기 또 이런 게 있네. 유병원 사망 발표에 대해 국가수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 57.7%. 신뢰한다. 24.3%. 특히 2040 세대는 70% 이상이 못 믿겠다. 정부 신뢰 땅바닥 추락. 아,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가수의 유병원 사망 발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 세대는 70% 이상이 못 믿겠다고 답해 대정부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론이 대세라는 말이 세간에 떠돌 정도로 정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양상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가수가 유병원 사망 관련 발표를 한 지 25일, 지난 25일에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7.7%를 기록하며 전체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에 국가수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4명 중 1명꼴인 24.3%에 그쳤고 모름 무응답이 18%였다. 연령별로 보면 2040 세대 대정부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20대, 40대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77.8, 75.1,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도 신뢰 못한다가 39.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신뢰한다는 응답보다는 높았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신뢰한다는 의견이 42.2%로 신뢰하지 못한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불신 의견이 62.3,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5.4, 통진당 지지층 62.1%가 국가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새누리 지지층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41.3%로 신뢰하지 않는다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신뢰하지 못한다가 35.7%네. 직업별로 보면 학생, 사무직 종사자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68, 66.8로 매우 높았고 이어 가정주부, 자영업, 노동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믿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 정보 빨갱이 되는 세상인 거 몰라? 정보 발표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너의 조국이 어디야? 이게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번 그 유병원 시신쇼가 국민의 마지막 뚜껑을 열은 것 같아. 그치? 사랑처럼님 감사하고요. 옷장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들도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아무 문제 없다. 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게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서 막 특별법을 방해적인 법조인들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 없다.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이 사법체계 흔든다고 얘기한 법조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법조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조국 교수 말고.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이야.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법조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법대 교수는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지. 로스쿨은 다른 대학 출신들도 오지만 서울대 법대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냐에 대해서 나름 그 자부심이 쩌는 단체야.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질문했다니까? 누가 그랬냐? 누가 반대했냐? 이러면서 물어봤다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제 이 소위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보수층도 완전히 돌아선 거야. 특히 이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정말 비겁한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퍼뜨렸잖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그것도 컸더만.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그 반응이 컸어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그 세월호 국정조사위원장인데, 특별위원 조사위원장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것이 이 합리적 보수층을 등 돌리게 했어. 그래갖고 지금 저기 심재철을 누가 또 고소했더만. 가족 대책위에 무슨 변호사가 고소했더만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법적인 그 조치를 강력하게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 모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전부 그러니까는 그냥 원글을 올린 사람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퍼나른 사람들도 다 고소한대 지금. 박범계가 판사 출신이잖아.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범계 의원도 지금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저기 고소하겠다. 단순 퍼다른 사람까지도 고소한다고, 지금 입장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저 새끼들이 해도 너무했잖아. 너무한 거짓말 했잖아. 사실 나도 내가 언제였어? 16일이었지. 7월 16일. 7월 16일에 광화문 앞에 가기 전날 알았다니까? 월요일 날 나도 그날 7월 14일, 15일 이때 알았어요. 15일 아침 라디오 듣고 제대로 특별법에 대해서 저 새끼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나도 그때까지 유족들이 그런 요구를 한 줄 알았다고. 그런데 14일, 15일 이때 가서야, 아니, 그게 아니야. 한 11일인가? 7월 11일인가? 그때 그 전화 인터뷰할 때, 그날 처음 알은 거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7월 16일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이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7월 23일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 그죠? 지금,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다녔던 사람들 지금 고립되고 있잖아. 그쵸? 완전히 여론이 지난 23일 날 뒤집어졌어.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중간에 보고 갈 만한 영상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던 영상인데 일부는 봤어요. 일부는 봤는데 이 미디어 몽구님이 너무 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미디어 몽구님이 만드신 영상. 정말 이 미디어 몽구의 이 영상을 보고 나 오늘 아침 많이 울었어. 그러면서 내가 사실 아까 너무 힘들어서 1시에 방송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라고 하려고 왔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정말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더라고. 정말 미디어 몽구 미디어 몽구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봄이 노래도 그렇고 유가족들 만나면서 생각했는데 정말로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공감하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거를 갖기를 원했던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입법을 하고 정책하기를, 오늘 무거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제 조카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제 조카가 너무 아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하루 자고 나면서는 내가 너한테 얘랑은 하루 가까워졌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 살다가 어느 날인가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가족을 떠난 사람들한테 희망은 가족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히려 축복한다는 노래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하고 우리 유가족 여러분도 이제 좀 더 힘내서 잘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100일째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100일째니까 오늘 추모제하고 싹 다 정리하자. 그리고 101일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인터뷰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가 김장훈 씨가 세월을 놔야 될 텐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세월호와 유가족들이 저를 놓으면 그때 제가 놓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니까 힘내시고. 요즘에 느끼는 게 인간한테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물리적인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과격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아주 극소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화살을 쏟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가족들, 하늘에 계신 우리 고인들 절대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 제가 결정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길거리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여태까지 어떤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죠. 가족들이 보상금을 원했습니까? 정권 퇴진을 원했습니까? 울다 울 힘도 없는데 거리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비참한 가족들과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이분들이 여기 나온 이유는 설 힘도 없는데 자기를 태워서 촛불처럼 밝히려고 세상에 나온 분들이 가족들이고 단식을 열을 하는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에게 정말 1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훼손을 하거나 폄하를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모두가 알아주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나올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울다 힘도 없고 진도에서는 제가 형 동생하고 사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전해드릴 노래를 오늘 제가 공개를 했는데 평소에 가수가 꿈이었던 봄이 양과의 듀엣을 준비했는데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가족분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꿈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도 이랬는데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낙서를 좋아했으면 낙서장 전시를 할 것이고 할 테니까 저 아시잖아요. 뭐 애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이돌 그룹 사인 원하면 가서 받아다 갖다 드리고 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하니까 보면은 그냥 여러분의 자식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모두의 자식이니까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애는 우리 가족은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전한 겁니다. 이제 잊지 말자고 제가 열심히 만든 곡이니까 우리의 노래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저 아니어도 좋아요. 제 인기 없어서 그냥 유재석 씨 사인 받아다 주세요. 다 좋으니까 하시면 제가 다 배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같이 우리 자식 같은 노래로 함께 하시고. 다음 뉴스는 세월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왜 나머지 친구들을 그냥 물속에 뒀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도 나왔는데요.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다며 학생들 스스로 도우면서 탈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지난주 JTBC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영상에도 등장합니다. 자꾸 나오죠. 후에 방송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야. 먼저 나온 애들이 막 춘다고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애들 다 올려주고 먼저 나온 애들은 다 이렇게 밀어주면서. 헬기에서 누가 내려오거나 이런 거는 못 봤지? 네, 그냥 이거 바구니 탈 수 있는 거 그냥 타라고. 바다에 빠지면 해경이 건져 올려주긴 했지만 아이들이 물어도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배 안에 친구들이 많다고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경보트는 비상구에서 손으로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하며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왜 친구들을 그냥 둬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JTBC 강나연입니다.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처럼 왜곡한 흑색 선전물이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났던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이번에는 이등병이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들 알아보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문화일보에 실린 광고 얘기부터 해보죠. 예, 오늘 문화일보 석간신문이죠. 31면 하단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흑색 광고물, 흑색 선전물이 실려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인데요. 제목만 보면 세월호 참사를 마치 추모하는 것 같은 그런 광고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유가족들을 비하하고 기소권을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의사자 처리, 대입 특례 입학,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이런 문제들을 꼽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 아니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기소권 문제,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정치 선동 세력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광고죠. 예, 광고입니다. 네, 광고주는 누굽니까? 예, 근데 광고주의 명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내고 하는 의견 광고라고 해도 명의는 밝히는 게 일종의 언론의 윤리인데 네. 이름 없는 이런 유령 광고를 낸 문화일보의 행태가 오히려 이 광고의 내용만큼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그 해당 광고가 나옵니다만 예. 그 주장의 내용들은 꼼꼼히 적어놨어요. 대부분이 흑색 선전들인데 예. 광고의 주체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광고 저도 처음 보는데요. 예, 논란이 일으니까 문화일보는 수구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광고주였다. 그렇지만 어버이연합 측에서 이름을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버이연합이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늘 명의를 노출시켜 왔기 때문에 문화일보의 이번 해명이 과연 맞는 건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광고에서 또 비방의 대상이 주된 비방의 대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문화일보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광고 낼 돈이 있는 단체인가요? 예,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SNS에 유포되고 있는 그 유가족들 그 모욕하는 글들, 예. 이 문제가 왜 근절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야당이 결국 수사를 의뢰했군요. 예,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오늘 카카오톡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어딘가에 전가하는 내용의 그런 악성 글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제작자와 유포자 이 양측 모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은 크게 5가지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알면 세월호 특별법 서명 못한다. 네. 또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세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또 끝으로 김지아 시인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희체 장사를 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
이런 사실 이런 비판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낭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에 실린 광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총기 사고 일어났던 곳이죠. 고성의 22사단 예.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22사단,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났던 그 22사단의 A급 관심병사인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군화끈으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이병은 입대 전에 자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서 입대와 동시에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침 8시 20분쯤에는 중부전선에서도 박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 이병은 지난 6월 부대에 전입했었는데 우울증 증세로 사단 의무대에서 2주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A급 관심병사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관심병사라는 그렇게 분류된 병사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군의 이런 관리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사단 총기 사고 후에 군이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또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제 잇따른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군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이요. 내란 네. 음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그 최고위 성직자들, 각 종교 교단의 최고위 성직자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예, 일단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항소심이 열렸는데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어제 4대 종교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그리고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김영주 목사, 또 원불교회 남궁성 교정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염수정 추기경 같은 경우는 7명의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면담한 후에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탄원서 같은 경우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각 종단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그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석기 중요한 의원의 얘기를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1일인데요. 과연 법원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탄원서를 감안해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과 또 조선일보에서 이런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새누리당 이런 데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내란 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에서 관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사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된 북한 체제를 옹호한 세력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질타했습니다. 네. 자, 지난 22일에 일어났던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예. 자, 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달라 이런 시위를 기관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일에 있었던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서 코레일은 기관사가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관련자 4명을 직위에 해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철도노조의 현업 기관사들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은 단선 구간에서 1인 승무 제도를 강행했던 코레일의 경영진에 있다라고 하면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 코레일이 인력 효율화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기존의 단선 구간에서 기관사와 보조기관사 이 2명이 운행하던 제도를 바꿔서 한 사람만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조가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1인 승무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코레일은 그런 조합원들에게 중징계를 가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 소속 기관사들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인 승무 제도를 폐지하라고 오늘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대강 사업 구간이죠. 예. 낙동강 칠곡보 인근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감춰왔다고 하죠? 예, 오늘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 칠곡보
칠곡보 하류 구간에서 강준치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해서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밝혔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 폐사 사건을 대구환경청이 지난 21일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칠곡보 하류 지역은 대구시의 식수 저수지의 상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하나 의원은 오늘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구환경청에서 서둘러서 언론에 먼저 자료를 배포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라고 장하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강준치 폐사를 은폐해온 대구환경청에 그런 은폐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환경부 장관인지 청와대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오늘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그 시점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파악한 것도 오늘이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오늘입니다. 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 뒤에 보도자료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빛 이끼벌레가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는 거야. 큰빛 이끼벌레는 흐르는 물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큰빛 이끼벌레가 지금 남한강 가운데 강 가운데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물이 전혀 안 흐른다는 얘기야. 그것도 손석희 뉴스에 나왔다 그러죠. 요거는 이제 또 종편 비판. 지난 금요일이었죠.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검거되자 주말과 휴일 내내 대다수 방송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데 몰두했습니다. 특히 종편과 MBC는 박수경 씨의 사생활과 외모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선정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이 유대균, 박수경 씨 검거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썬데이 종편!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의 토요일과 일요일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MBC는 끝까지 함께 유대균 호위무사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그녀의 결혼 사실과 외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다음 리포트에서는 언론이냐? 김엄마로 불리는 김모 씨 그리고 박 씨 등 여신도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맹목적이고 생활을 다 포기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뉴스부터 모두 7건의 리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SBS는 물량면에서는 MBC보다 많은 8건의 리포트로 이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박수경 씨에 대해서는 호위무사 대신 경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범죄 혐의도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엄벌에 처해질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박수경 씨의 외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관련 리포트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 박수경 씨 사생활이나 외모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MBN은 각각 10건이 넘는 리포트로 물량 공세를 폈을 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TV조선은 박수경 씨의 사생활에 관한 단순 주장들을 특종이라고까지 추켜세워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박 씨가 두 아들을 버려두고 유대균 씨를 위해 호텔을 물색했다는 박 씨의 남편 주장을 보도했고 일요일에는 박 씨가 겁쟁이라는 박 씨 어머니의 검찰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어서 이해 당사자의 일방 주장일 수 있고 어머니 진술은 딸을 보호하려는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채널A는 이런 TV조선조차 능가하는 성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방에서 단둘, 석 달 동안 뭐 했나라는 토요일 리포트가 대표적입니다. 일요일, 채널A가 특종이라고 자랑한 리포트의 제목은 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없는 치킨 주문이었습니다. 배달관 직원이 유대균 씨를 만났다면서 주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MBN 역시 박 씨의 외모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의 토요일 8시 뉴스는 SBS와 마찬가지로 리포트가 8건이었습니다. 박수경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을 전했으나 다른 사생활과 미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편 모기업 신문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약속이나 한 듯 오늘자 신문에서 시청률이 MB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썬데이 종편! 이것들이요. 왜 이 지랄이냐. MBC, 그 다음에 KBS, 또 이 채널A, TV조선, MBN 얘네들이 수천억의 지금 재벌들의 지원을 받아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도 묻고 세월호 유가족이 지금 22명이 실려갔다는 얘기도 보도 안 하고 허위 사실만 유포하고 그래서 저 지랄이야. 아주 그냥 자극적이고 천박한 뉴스로 그 국민들을 지네가 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막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그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MBN을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채널A, TV조선 틀어놓으면 바꿔달라 그러니까 MBN을 틀어놓은 모양이지. 내 MBN을 YTN으로 바꿔달라 그랬어. MBN은 또 못 듣겠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가서요. 채널A나 TV조선을 보고 있으면 꼭 얘기해요. 바꿔달라고. 채널A, TV조선, MBN을 보는 식당은 일단 먼저 주문을 해. 주문을 먼저 좀 비싼 걸로 한 다음에 물어봐. 저기 채널 바꿔달라고. 근데 안 바꿔주면 일어나서 나와. 그래야 식당들이 정신 차려요. 물론 YTN도 그런데 YTN도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채널A, TV조선, MBN 요 세 개를 고립시키는 거야. 난 MBN이 종편인지 몰랐어. 그리고 MBN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저 지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점점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것 같아. 작년부터 저래. 원래 그전에는 안 그랬어. 완전히 돌아버렸어, MBN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TV조선, 동아일보가 채널A, 중앙일보가 MBN이야. JTBC는 별도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TV 조중동이야. TV 조중동 이것들이 완전히 짜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예.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야. 이 JTBC랑 MBN이 다 이 삼성가하고 연결된 계열사예요. 근데 JTBC는 보도본부를 손석희한테 넘기면서 그래서 손석희 눈치를 보느라고 보도가 저렇게 썬데이 종편처럼 안 하는 거고 MBN은 완전히 썬데이 종편으로 가는 거고. 자, 좌우지간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식당을 갔어. 근데 채널A, TV조선, MBN을 봐. 그러면 일단 주문을 한 다음에 채널 바꿔달라고 요구해. 근데 안 바꿔줘. 일어나.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그래야 이게 그리고 무슨 관공서에서도요. 채널A, TV조선, MBN을 틀어놨으면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돼. 차라리 SBS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JTBC나 SBS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 내가 그때 밥 먹으면서 YTN 틀어달라는 건 YTN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보면 언내기들의 구도가 보이니까 내가 연구하느라고 틀어달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식당 가서 그 SBS나 JTBC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 쓰레기 종편을 몰아내는 길이에요. 저 쓰레기 종편들이 국민들의 뇌를 좀먹고 있어. 국민들을 살려야 돼. 국민들을 지켜야 돼. 안보기 운동 펼쳐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되는 CCTV 화면이 각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 채널들은 이미 수십 번씩 써먹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컬러 화면도 있고 적외선 화면도 있습니다. 상당수 방송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적외선 화면을 선호합니다. 연합뉴스TV는 적외선 화면 중에서도 박수경 씨의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오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방송이 그리고 언론이 도피 조력 혐의자의 얼굴을 이렇게 속속들이 보도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K는 시신 사진 원본을 보도했고 이후 보도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도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서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한 비판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박수경 씨 얼굴 노출은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포획된 동물의 안광을 연상시키는 적외선 화면은 어떤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보도 비중에 대한 비판은 꽤 나오고 있지만 박수경 씨 얼굴 노출에는 논란도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수경 씨의 얼굴, 사실 보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논란, 유가족 단식, 그리고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한 관심을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보도 가치가 매우 큽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 망치부인아, 아프리카에서 왜 이 지랄이냐? 라고 얘기하는 벗들이요. 나 여기서 8년째야. 7년 6개월. 7년 6개월 방송하고 벌써 이제 7년 7개월째 접어들었어. 내가 너보다 여기 오래 있었어, 임마. 망치부인이 여기서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언론이, 공공의 언론이 국민들의 뇌를 썩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내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치부인은 KBS, MBC, SBS는 내가 조금 이제 뺄 거야. YTN, MBN, 그 다음에 이거 누구니? 저기 채널A, TV조선. 옛날에 여기다 안 쓴 이유는 걔네들이 다 합쳐서 1%가 안 됐어, 시청률이. 근데 이제 막 자극적인, 여러분이 말이에요. 채널A, TV조선에 연예 프로 봐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국민들의 뇌를 썩게 하는 데 도움 주시는 겁니다. 절대 시청률 올려주면 안 돼요. 채널A, TV조선, MBN 안 봐주시는 게, 여러분이 안 보는 게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연예 프로도 보면 안 돼. 드라마도 보면 안 돼. 나는 이제까지 종편 프로를 정말 1분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봐줌으로써 시청률 올라가는 거야. 예. 그 정말로 이거를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면 그 시청률이 올라갔다는 걸로 재벌들한테 더 돈을 받고 더 재벌들에게 유리한, 그리고 독재자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나간다. 여러분, 재벌이 왜 나쁘냐? 아까 누가 그렇게 쓰더라고. 여러분, 재벌이 왜 나쁜지 아세요? 재벌들이요, 정치인한테 돈을 대줘요. 왜 돈을 대주냐? 정치인들이 재벌만 유리한 정치하라고. 재벌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하라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느 날 깨달았어.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마디로 그 봉투를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서 재벌들이 선택한 게 뭐냐? 독재예요. 재벌들이 독재를 선택하는 거야. 왜? 독재자는 한 입에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재벌이 나쁜 거예요. 지금 뭐 장하준 교수가 삼성특별법이 필요하다. 삼성특별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실제로 재벌들이 지금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떠냐면, 옛날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50년대에는 기업이랄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 60년대 박정희 때부터 재벌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 국가에서 불법 대출해주고 부당 특혜주고, 특혜로 박정희 전두환 때 70년부터 80년대까지 20년 동안 재벌들이 확 커요. 걔네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재벌들이, 근데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소위 그 재벌로 성장했던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이제 90년대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2세대, 그러니까 이건희 나이대가 쭉 지배를 했던 거야. 그러다 이건희 나이대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병 들어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3세대들은 소위 그 이미 재벌로 태어나서 재벌로 자랐기 때문에 사업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사업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얘네들은 돈 놓고 돈 먹기밖에 할 줄 몰라. 적어도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 근데 2세대가 돈 놓고 돈 먹기를 배웠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3세대 재벌들은 돈 놓고 돈 먹기밖에 몰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집권을, 이 재벌가를 차지하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얘네들은 주식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야. 주식 가치로.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밖에 몰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개념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3세대 재벌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반대해야 된다. 근데 장하준 교수는 뭐라 그러냐? 이 삼성의 3세대 세습을 인정해줘라. 대신
문제가 생기면 경영권을 국가에서 뺏어라.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이명박 때 국민연금을 그 주식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주식값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다 쏟아부어갖고 거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의 경영권에 국민이 관여할 권리가 있어요. 예. 재벌들의 경영권에 국민들이 관여할 권리가 있는 거야. 예. 무능한 3세 경영 용납하지 않는다. 재벌들에게 이제 국민연금에서요, 우리는 정확히 요구할 수 있어요. 재벌들이 뭐 했다고 수백억 연봉 타가냐. 재벌 가족들이 왜 기업 돈으로 외제차 타냐. 이런 거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최대 주주니까. 국민연금 우리 돈이야. 우리 돈으로 재벌들한테 재벌들 주식을 떠받치느라고 우리가 1대나 2대 주주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벌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 네가 왜 수백억 가져가냐? 니네가 왜 그 이윤을 다 먹냐? 이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아, 내가 지금 혀가 다, 혀가 지금 막 너덜너덜해. 예, 뽀다고님, 가스팔, 역해님, 예, 또, 가만있어봐, 푸얼님, 사법권력 개편님, 예, 또, 감사합니다. 네. 제이보그님을 비롯해서, 쭉쭉, 우리가 영상 볼 때, 영상 뉴스 나올 때, 선물로 후원해주신 피그말리오님, 산골짜기꼬님, 가스파라 역해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우주 최강란님, 아이고 잘 먹네님, 윤채내과자님을 비롯해서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주신 2822분, 아까 3100명 넘게 보는 거 봤다. 근데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 있지. 오늘 밤 당신들 샤워하고 새 빤스 갈아입으면 바로 빤스에다 설사할지어다. 예. 글번님 감사하고요. 민천지심님, 가스파라역해님, 택시대중교통님, 풀리비네님, 킴20KS님 감사하고요. 샤워한 다음에 빤스에다 설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또 갈아입으면 되지? 알았어. 내일 아침에 집 밖에 나가서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탄 다음에 설사할지어다. 두고 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은 추천을 할 때예요. 산 그리고 숲님, 국민TV 무기맘님, 제이보그님, 수님, 불량매니아님, 개탄년님, 또 아리맘마님,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지하철 안 타? 그러면 택시는 좀 그렇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좋아. 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이나 남성을 딱 만나고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 그때 설사할지어다. 예. 참자 참아님, 사탕1214님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예, 혹시 제가 내일 낮에 방송을 못하면 혓바닥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지금 막 말을 하면서 계속 씹어. 이 잇몸도 여기저기 막 입병이 나고 혀도 너덜너덜해지고. 예. 그래서 혹시 내일 방송 못하면 쉬는구나 하시고, 근데 또 내일 아침에 또 대봐야 알아. 내일 또 뭔가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보고 필 꽂히면 내일 낮 2시에 방송할게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더 해달라고!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고! 지금 3시간 방송했구만.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일 낮 2시에 오세요. 그때 또 방송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추천해주신 3007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단이님, 힘내세요님을 비롯해서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